예, 방금 소개를 받은 김학수입니다. 아무래도 정우락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 취지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3년, 작년인가 재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고 해서 부득이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뭐 한국인의 가족 문화 이렇게 제목을 다루고, 아무 여기가 이제 대구다 보니까 경상도 지역이 이야기를 하면 같은 고을이거나 옆고을 이야기 좀 되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영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점은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면은 요새는 세상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이 이쪽 아니면 저쪽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흑백의 논리, 우리가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흑백의 논리, 맞고 틀리고만 있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건 별로 인정 안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이제 굉장히 상극적인, 아주 태생적으로 상극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극이라고 하는 아주 이 바위 틈과 같은 그 척박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생의 이 싹이 피어 올라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양질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전통을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전통이 다 개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데, 바로 우리 전통 속에는 그러한 양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또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가 가족이 되다 보니까 대체로 가족적 울타리 속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의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 유학 중에도 주작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주작학의 시대는 우리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학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책상 줄이 안 맞으면 수업을 시작 안 하는 것이죠. 책상 줄이 맞아야 반듯해야 그 공부가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조선시대의 모습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내용적인 그 윤택함은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오와 약이 탁탁 맞는 사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반듯해지긴 하는데 조금 불편해질 수 있고, 남자와 여자, 임금과 신하, 주인과 종,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게 나누었던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인데, 그런 시대에도 그렇지 않는 면들이 있다 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대략 오늘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저한테 할애가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심한 대립이 뭐냐면은 적자와 서자입니다. 적자와 서자의 그 관계를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대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앙금은 각 문중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 시대가 되면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선사회는 아주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적자와 서자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 적자적인 입장에서 서자들을 어떻게 포용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 고문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 두 가지 악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설차대법. 서자는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벼슬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계통을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설차대법. 두 번째는 뭐냐, 종은 계속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노비세전법이라 그러는데, 설차대법과 노비세전법은 중국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베트남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는 이 땅에만 있는 아주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두 가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설차대법과
노비세정법.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악법이라면 악법이고 악관행이라면 악관행인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쭉 그려놨는데 그 쭉 보면 박스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지금 다 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쭉 이렇게 아마 그 자료집에 이렇게 몇 페이지냐면은 12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래 부분이 지금 잘려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양아씨 집안의 상속 문서를 가지고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밑에 보면 논이 820마지기, 논이 전체적인 논이 820마지기를 가지고 있었고 노비를 73구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비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입니다. 상속하는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 큰아들은 논을 262마지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장가아들은 또 195마지기, 216마지기.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논 800마지기는 숫자상으로 있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양이 아닙니다. 논 800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800마지기가 있다라고 듣고 아는 것이지 800마지기를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때에는 웬만한 꽤 잘 산다고 하는 양반들은 논 800마지기, 많게는 3000마지기, 많게는 5000마지기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000마지기, 5000마지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석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600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천석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 800마지기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논이 많았다 적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수분이라고 하는 서자가 하나 있었어요. 서자. 이 서자는 그것도 어떤 서자였느냐. 어머니가 종이었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도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수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수분, 분수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반상이 적세의 차별이 엄격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은 원래 옛날 신분이 어떠냐. 내 신분이 정성이라도 종과 관계를 해서 태어난 자식은 천인이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 유일한 예외적인 대상이 누구냐? 왕만 그 율의 저촉을 받지 않냐고 영의종조차도 자신의 몸종과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천인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직접 부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친구와 종을 맞바꾸는 것이죠. 맞바꾸면서 친구의 종을 내 종으로 삼고 내 자식인 동시에 종은 친구를 줘서 맞바꿔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더러 애틋한 경우에는 국가에 속신금을 내고 천인 신분의 자기 아들을 평민으로 만들어줍니다. 평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상당의 한 양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신한다. 돈을 내고 신분을 양인 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수분이는 그래도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양인으로 속신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속신을 받았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형제들 적자손들한테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결코 적지 아니한 18마지기 반의 땅을 주고 심지어 노비 한 곳까지도 재산으로 상속합니다. 이 예는 보통 양반 집에서는 참 바라보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적자 중심의 시대에서 그 서자들까지도 하나의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본 아들에 대비해서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아니하는 논 18마지기가 안 적다는 거 알고 계시죠? 논 18마지기 그거 절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재산을 주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 수분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이름이 신분은 종이었고 이름은 덕진. 어떤 종? 사들인 계집종 덕진이였고, 그리고 본인이 내가 불행히 철을 잃은 후에 시침을 했고, 그 시침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으로 두지 않고 양아들, 양신분으로, 평민 신분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재산을 주는 것인데, 바로 이 수군이를 제발 좀 잘 봐달라고 자기 본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본 자식들이 나의 서자식을 반드시 홀대하거나 핍박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한 우려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재상상곡을 하면서 유언 형식의 글을 남겨서 바로 네가 알고 너희 서동생 수분이는 이러이러이러한 맥락에서 태어났고 이러이러이러한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미 종량하였으니 내가 그 신분을 평민으로 이미 만두를 들었으니 나의 자손들은 내 마음을 받들어서 천륜, 즉 형제로 대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할 겁니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는 자식들한테 아부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아부적인 의미가 훨씬, 형식은 권고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서자식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본처의 이 자식들이 배가 다른 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기 큰아들 이름이 하응운이, 초명이 응용이고 응운인데, 자, 특히 응운을 중심으로 당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응운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서동생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당부를 들었던 이 하응운이라는 마다들이 나중에 또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 글을 남기느냐? 여기에 복징이라는 또 이 사람도 서자가 있었고, 성징이라는 또 서자가 있었고, 또 천리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로 되는 또 서자가, 이렇게 보면 대략 한 4명 정도의 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자기 아들들에게 천리 형제는 충분히 잘 가르치고 친형제와 다름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당부했던 그 당부를 또 본인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자신의 서동생을 그리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서동생을 대단히 아버지의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했었더라면 차마 본인이 자기 자식들에게 저러한 당부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씨 집안이 갖고 있는 서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정신은 일반 여러 양반집과는 굉장히 차별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집안의 가족 문화는 적서를 상당히 아우르고 갈등을 조정하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강한 하나의 예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반 사회에서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적서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만 달라도 눈빛이 다르고 어머니만 달라도 쳐다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어머니가, 아버지가 혼외의 어떤 자식을 데리고 와서 형제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재산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가족 문화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사회가 왜 발전을 못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수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서자들을 빼버리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학력고사 300점 받는 서자는 자격 박탈로 탈락시켜버리고 200점밖에 못 받는 적자를 쓰니까 국가 인재 운용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 사람을 쓸 수 없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조선사회가 갖고 있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적 입장에서 보면 그걸 왜 못 고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적서가 엄격한 사회에서 맏아들 적자는 과거 시험에 가서 맨날 떨어지고 막내 아들 서자는 과거 시험에 가서 붙어버리면 집안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집안의 질서가 주자학적 종법 질서대로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선의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디자인하고자 했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게 시대적인 한계입니다. 하여튼 조선사회의 인력의 다양성이 어디에서 반이 꺾이느냐? 적서에서 반이 꺾입니다. 그게 조선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이럴 수는 없다. 국가의 인재를 씀에 있어서 적서를 차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적서의 문제는 집안 내의 이야기로 남겨두는 걸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단히 그래도 좀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죠. 당장 율곡이 그렇습니다. 율곡 선생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연암 박지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지만은 그 의견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반영 어려움. 적어도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갔어야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그러한 변화 자체도 앞선 시기의 사람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파장이 300년 후에 미치게 되는 그런 측면이죠. 어쨌든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 하씨 집안의 사례는 뭔가 한번 우리가 뭔가 포용하다. 나하고는 다소 이질적인 대상을 그래도 이질감을 덜 느끼면서 껴안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새겨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육신 하위지 선생 아시죠? 하위지 선생이 방종 임금 처리를 강조하다가 사육신이 돼가지고 온 집안이 편편이 없이 되어버리죠. 가장이 그렇게 되면 조선시대 때는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 손자 뭐 할 거 없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 손자들이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드문 일이고 천우신조적인 일인데 자, 하위지 선생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하원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원래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큰 대형 무도한 그 시대 세조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형 무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용케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어릴 때 고생을 되게 했습니다. 누구 아들이란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멍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 전쟁 고생해서 이 사람이 뭘 하냐 소년 시절부터 세상에 힘든 게 뭔 줄 아는 거고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고 정말 저 밑바닥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대강 아는 사람. 그러나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사육신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사회적인 감시망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한 17, 18세 돼가지고 장가를 어디로 가느냐 안동에 가면 솥밤이라고 한자로 쓰면은 소나무 손자에 밤야자 송야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권신애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권신애들 사는 마을에 장가를 가가지고 장인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또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인의 딸, 즉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여러 명의 자녀도 두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젊은 시절에 고생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조금 이제 살만한 나이가 환경이 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부인이 먼저 죽으니까 이 하원이라는 사람이 젊은 여자를, 아마 신분이 양인과 천인의 중간쯤 됐던 굉장히 낮은 신분의 여성을, 이거는 소실 내지는 첩으로 들였다라기보다는 노후에 요즘으로 치면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이렇게 뜻이 맞아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만주를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는 또 그 여성은 그렇게 해줌으로써 의식주도 해결하고 비교적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또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상호관계가 맞아서 감장이라는 한 25살 적은, 본인이 한 60살쯤 되면 여성은 한 35살쯤 되는 감장이라는 여성을 맞아서 노후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게 왜 감장이냐? 얼굴이 까무잡잡하면 이름이 감장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노비들 이름 중에 애가 시끄럽고 하면은 이름이 야단이에요, 야단이. 애가 야단스럽단 말이죠. 그 노비들 이름은 대충 그렇게 붙이고 천인들 이름은 그렇게 붙이는데, 이 하원이라는 사람과 같이 살던 감장이라는 여성도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 같이 삽니다. 같이 살다가 이 노인이 죽기 직전의 상황이 돼요. 사람의 명은 다 유한한 거니. 근데 죽기 직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나랑 한 10여 년을 같이 살았던 저 여성, 나의 정식 아내는 아니지만 저 여성의 노후 삶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자식 믿을 수 없잖아요. 자식 못 믿는데 내 본 자식한테 잘해라 그런다고 해서 면전에서야 아버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식에게 당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이거는 안전장치를 내가 좀 걸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자신의 재산의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한 25평짜리쯤 되는 아파트 하나를 떼내고, 그래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점포 하나 정도를 떼내가지고 잠은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자고, 일상의 생활비는 점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딱 떼내가지고 감장이라는 여성한테 줍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노후 생활을, 내가 많지는 않지만 이걸 줄 테니까 네가 잘 생계 대책으로, 노후 대책으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준 재산은 나중에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본 자손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는 기록할 기자에 위상자라 해서 기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상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들, 손자가, 아들이 여러 명 되고 손자가 여러 명 되기 때문에 나의 자손이 이미 지금 적어도 10명 이상의 본처에 아들, 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산을 감장이한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내 본 자식들한테 돌려는 주되 네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누구한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네가 제일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주면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재산을 귀속을 시킬 때 결정권을 그 여성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주 나쁘게 해석을 하면 서할머니가 타석한 내 할아버지의 본재산 조거 탐이 나서라도 그 서조모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지명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로 하여금 효도를 일종의 강요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권장하고 효도를 굉장히 그렇게 하는 측면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원이라는 사람 아들들은 대체로 일찍 죽고 손자들 중에 하철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철민. 하철민에게 이 여성은 뭐가 되느냐? 말 그대로 서할머니가 되는 것이. 이 하철민이는 그런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침 되면 비록 서조모지만은 잘 주무셨느냐 하고 감기는 아까 A형 독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독감은 안 걸리셨는지 예방주사는 맞으셨느냐 이러고 보건소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자 그러고 손잡고 가서 보건소 가가지고 서류 처리도 하고 약만 타올 수 있도록 만들고 고맙잖아요. 항상 고마운 거죠. 이 하철민이가 늘 고맙게 하니까 이 감장이라는 여성 마음속에는 늘 저 철민이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노후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죽기 직전에 영감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본 자식들에게 돌려주라라고 하는 약속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은 자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구를 지목하느냐. 참 아니나 다를까 하철민을 지목합니다. 손자 한결이지만 그 사람은 정체의 손자고 자기는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철민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철민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철민 씨. 하철민 씨에게 이 재산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감장이라는 여성이 상당히 부지런한 여성입니다. 영감한테 받았던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물론이고 열심히 희로 사업도 나가고 열심히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논을 7마지기를 더 샀어요. 논을 7마지기를 더 사가지고 그 7마지기 산 논까지 보태가지고 하철민이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철민이한테. 그 하철민이한테 주는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지금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요 문서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요 문서 글자 다 들어봐야, 탈탈 들어봐야 한 200자 되죠. 한 200자 되지만은 저 200자를 가지고 자꾸 버무려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장이 논 7마지기를 보태면서 유일하게 단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어떤 단서? 내가 죽고 나거든 평장이라도 장례는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의미로서 논 7마지기를 더 보태줍니다. 그러면 하철민이가 그 재산을 받고 서조모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치러줬다는 게 아니라 잘 치러졌는지 잘 안 치러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추적이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이야기의 진행의 경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철민이가 서조모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추측과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 철민이는 서조모가 부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게 장례를 치러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문서 한 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민법에 큰아들이라고 해서 재산 더 주는 거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판례들이 있느냐. 막내 아들이라도 부모 자주 찾아가고 아플 때 병원 간혹 큰아들이 2시간 하면 막내 아들이 4시간 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얼마나 효도를 하느냐를 가지고 재산의 양이 정해지는 시대가 될지 그냥 뻣뻣하고 재산도 잘 안 오는데 그냥 마사르이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된다는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결국 가까운 곳에서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원칙이 이미 조선시대 때도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게 바로 사육신 하위지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의 적과 서의 화합의 과정인 동시에 효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이렇게 별 탈 없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살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서 한 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서입니다. 1531년 중종 26년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서는 그 문서 자체도 귀하거니와 그 의미는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인이 있죠, 사인. 아까 제가 경북대학과 간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장을 가져오라고 도장을 꼭 찍었는데 조선시대 사람은 도장 찍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모든 남자는 사인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교수로서 학교에서 뭘 처리할 때도 사인하면 되고 집에 와서 아들 숙제 검사할 때도 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주사 김정희 글씨에 도장이 있던데 왜 그러냐? 그건 미술품에 찍는 낙관이지 관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인감 도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 도장이 전혀 아닙니다. 인감 도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뭐냐? 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인이라 그러면 서양 문화의 유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중에도 우리 문화가 사인 문화입니다. 남자는 사인합니다. 사인은 문자 인식이 가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쓴다고 하는 문자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리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도장을 찍습니다. 왜? 웬만한 4대 부가의 여성도 한문이나 문자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교양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과 손님을 맞이하는 풍모, 은행, 대단히 품위가 있는 여성인데 실제 글자를 못 읽거나 글자를 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은 신사임당과 같이 아주 글이 풀풀 날아가는 여류 지식인도 있지만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니니까 여성만 도장을 찍습니다. 네모난 도장을 찍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빨간 인주는 정부 관공서에서만 찍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인주? 블랙, 검은색 인주를 써요. 그 나중에 왜 도장이 없느냐? 계약서에 왜 도장이 없느냐? 조선시대 계약서에는 도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인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도장을 찍습니다. 남편의 직급이 영의적이면 가로 세로 한 8cm 됩니다. 남편이 판서면 6.5cm쯤 돼요. 남편이 참봉이면 한 4cm쯤 됩니다. 남편의 신분이 아내의 도장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선의 신분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감장과 같이 천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사대부의 여성도 아니고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은 손바닥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붓을 든 사람이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계약서에 여러 사람이 날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년필을 촥 뽑아가지고 사인을 탁 하는데 그 순간 그 다음 상황에서 손가락을 쏙 내밀어가지고 오를 떠서 자기를 증명해야 돼. 이 자체가 반상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멸감, 수치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너는 나는 양반이고 너는 천민이야 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 행위 속에서 지금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서로 느끼는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손바닥 구장을 찍다가 이거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한 손가락만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감장의 날인 부분이 어디냐? 요 부분입니다. 감장은 양반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조부에 네모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손바닥을 다 찍는다 해서 그거를 수장이라 그래요. 손숫자, 손바닥, 장자. 손가락 하나만 찍는다 해서 수촌이라 그래요. 손숫자에 마디촌자. 그래서 나중에 저기 전시회 같은 데 저 갔을 때 멀리서 검은 도장이 보인다. 그러면 사대부 여성이 등장하는 문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규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간 도장이 문서에 보인다. 이거는 정부 내지는 도 내지는 시군의 관공서의 문서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규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낮은 신분의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바로 손가락 도장입니다. 이 문서 자체는 좀 신분시대의 그 질곡이 들어있습니다만 이 문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은 화합이고 상생이고 적절한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질서를 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문서들이 집집마다 다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화제가 되고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과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닮아있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닮아있습니다. 바로 저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전통 속에서 이 시대에 뭔가를 좀 지혜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문서 한 장을 여러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장의 문서들, 요금 빨간 도장이 이거 이 전부 다 관청 문서입니다. 관청 도장. 왜? 관청에서 이러이러한 양도 사실을 증명함이라고 해서 등기소에서 도장을 딱 찍어줘야 되니까. 그러나 개인들은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장은 그래도 모르는데 저 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 대서소에 가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대서소. 조선시대도 대서소 기능을 하는 곳 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의 보정인 중에 최고의 보정인은 관료입니다. 그래서 요새도 공무원이 보증서 주면 은행에서 돈 잘 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보정인은 관료가 써야 돼요. 관료 아니면 증명 안 해주는 것이죠. 그 전통이 쭉 내려와서 공무원이 보증인이 되면 은행에서 그 다음날 돈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받을 때가 든든하니까. 이게 다 맥락이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 아까 맹하시 집안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보면 하위보라는 사람이 하위보가 요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9형제. 진주 단목골이라는 마을입니다. 9명의 아들 낳아가지고 단목골에 이제 큰아들부터 쭉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얼마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요 두 형제는 그때 나이가 어린데 마을에서 놀다가 왜구가 딱 들어왔을 때 도망을 못 가고 왜군하고 딱 맞다뜨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막내 동생은 몸이 아무래도 잽사고 몸이 좀 얇으니까 빨리 덤불 속에 숨어버렸고 형은 그 위에 한 두어 살 더 많은 형은 왜군하고 정면으로 딱 맞으려고 왜군은 당연히 어린 노비를 삼으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이 잡혀가는 형이 덤불 속에 있는 동생을 쳐다보면서 누구야 나 잡혀갔으니까 너는 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거기 누가 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 산을 보면서 덤불아 우리 언젠가는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저기 숨어 있지만 저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형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게 1597년 이야. 1597년 딱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전체가 끝이 나고 이제 세상이 조금씩 안정이 돼갑니다. 안정이 돼가다 보니까 이 분들은 이미 1591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아버지가 또 상속을 제대로 안 하고 못다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재산을 그 시대의 관행에 따라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 시대의 관행은 뭐냐? 골고루 나눠 가지는 거예요. 아들, 딸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골고루 나눠 가지도록.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의 상속의 방식은 균분,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1억이 있고 자식이 5남매가 있으면 2천만 원씩 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이게. 명쾌해요. 근데 왜 큰아들이 더 받느냐? 큰아들이 더 받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종가의 중요성, 종법 질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사의 기능이 매우 커져버립니다. 그럼 재산 누가 지는? 큰아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 재산이 많은데 그때에도 경분입니다. 왜 그때도 경분이냐? 아버지가 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역시 5남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전에는 2천만 원씩 주면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걸 어떻게 나누냐? 5천만 원을 딱 떼가지고 제사 몫으로 딱 떼어놓습니다. 나머지 남은 5천만 원을 가지고 큰아들부터 막내딸까지 1,000만 원씩 줍니다. 이 자체는 경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 몫을 누가 가지느냐? 큰아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6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동생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큰아들은 끝까지 주장하죠. 내가 더 받은 게 없다고. 그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더 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 큰 집 사람이 작은 집에 가서 밥 얻어먹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집 사람은 종가나 큰 집에 가서 마당 한번 쓱 쓸어주고 밥을 얻어먹어도 전혀 수치심이 안 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가는 재산 부분은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손들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의 한국의 양반 문화 내지는 종가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 사람은 큰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대략 아시겠죠. 아마 이 어른들은 그 느낌을 금방 아십니다. 그 한국 문화가 상속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경본 상속이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서 남자의 시대가 되고 남자 중에도 큰아들의 시대. 같은 남자라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조선 후기가 그런 것이고 조선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통을 인식할 때 조선 후기적인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적인 느낌을 조선 초기에도 그랬고 고려시대에도 그랬고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당군시대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전통의 일관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300년의 전통이 5,000년 전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교육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 나누어 가질 때
작성한 문서입니다. 작성한 문서인데 뭐라고 단서를 다느냐? 우리 형제가 다 알다시피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일본에 잡혀간 거 우리 형제가 다 알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재산을 나오지 않고 부득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오늘 부득이 나누긴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동생이 언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동생이 살아오면 오늘 재산을 나누어 가진 것은 원천무효로 하고 그 동생이 오면 다시 재산을 나눈다. 때문에 오늘 나눠주는 이 재산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한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간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단서를 다는데 여기에 그 단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번역을 하자면은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년 1617년에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합니다. 포로 송환을 위한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때 누가 가느냐? 인조 임금 때 나중에 영의정을 지내는 추탄 오윤겸이라는 사람이 사신의 책무를 띠고 일본에 가서 조선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맡고 그래서 상당한 포로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서 이 오윤겸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서 이 하씨를 만납니다. 일본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때 덤불 속에 한 사람이 숨었고 한 사람이 여기 있다가 잡혀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잡혀간 거예요. 둘이 잡혀갔다. 조선적 기록에는 하나가 잡혀간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상황을 봤을 때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보다 한 2살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뜻이 있으면 12월 예컨대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가 조선으로 갈 거니까 12월 24일 몇 시까지 무슨 항으로 나와라. 그 타면은 귀국선을 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왜? 머리 깎고 이미 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선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고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이 모습으로 양반 마을을 자처하는 우리 단목골에 내가 이 삼장을 입고 갔을 때 형제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조선으로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오윤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그렇게 권유는 했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내일 항구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약하기 어려웠는데 진짜 그 다음날 항구에 가보니 그 사람은 끝내 비국선 선착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윤겸의 일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부분. 근데 어쨌든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덤프라를 외쳤던 그 아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하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씨 형제들은 20년 1601년에 부모의 재산을 나눌 때 했던 그 약속 동생이 돌아오면 다시 한다. 그래서 재산 딴 데 처분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정말 대단히 궁금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보니까 헛말한 건지 참말한 건지 그걸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분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문서가 동생이 없을 때 상속했던 것이고 동생 돌아오면 다시 분재 상속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문서이고 이 문서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약속을 실천하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헛말이 아니고
진짜 그들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뭐냐? 위로 9명의 아들 중에 위로 7명의 아들은 전처 소생이고 덤불 속에 숨고 일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두 형제는 후처 소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7과 2가 되는데 이 7과 2장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지만 전처 소생들이 이복 동생들을 그렇게 근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친형제 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애를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복 동생을 위해서 재산을 다시 나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이 하시 집안의 사람이죠. 그럼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집에 있어 이 문서가 나왔느냐? 이 문서의 현재의 소장자는 한 10여 년 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하순봉 의원이 이 문서의 소장자이고 이 이복 동생들을 근사하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지혜를 냈던 사람은 구형제 중에 5번째 아들 하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정이라는 사람의 외 13세 손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입니다. 하순봉 씨와 구본무는 성이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 이 패밀리 속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치인 하순봉을 기억하고 기업인 구본무를 아는 것이지만 기업인 구본무와 정치인 하순봉이 역사적인 얼개 속에 저렇게 함께 짜여져 있는 구조 속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 또 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법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그러나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세상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순봉 의원은 이복 동생의 후손인 거고 구본무 회장의 외가는 본처 5번째 아들의 외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 두 분들끼리도 꽤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시 집안의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화입니다. 우애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돈 앞에 학봉 김성일이 저기 한 말이 있죠. 돈 앞에 형제간에 칼을 쑥쑥 내민다고.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400년, 500년 전에도 그랬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학봉 김성일이 그 말을 돈이 걸리면 뭐 형제간에도 칼 뽑는 이 세태에서 내 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그 민감한 대상을 놓고 저기 우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복과 이복도 어찌 보면 상극의 관계입니다. 상극의 관계인데 그 상극성을 이들은 상생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승화시켜 나간다. 이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통 속의 양질의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내 동생들한테 실성을 안 하더라도 저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다더라 아는 것만 해도 상당한 거죠. 사실은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저런 사례들을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다음에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정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하시 이야기 조금 이어서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등불 속에 숨었던 그 막내 동생과 5번째 형과는 거의 부자지간의 나이 차이가 나. 옛날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큰 형님하고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부자지간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동생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더 일찍 가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형님 밑에서 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형수의 젖을 먹고 자란 거죠. 형수의 젖 먹고 자란
시동생들 우리 전통시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고요. 그걸 우리 백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참 그 구슬프게 곡을 하고 너무너무 애도하는 이유가 그 어머니 같은 구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봐서 어찌 그렇게 참 슬퍼하시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어릴 때 참 아침에 우리 식 표현을 하면 아침에 내가 젖을 먹고 내가 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자 그런 정도의 관계로 시동생을 키우고 그리고 시동생이 커가지고 장가를 가게 됐어요. 장가를 가게 되니까 이거는 시동생을 장가 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아들 장가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형님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장가 가는 날 특별 보너스를 주는 문서입니다. 이게 상속 중에도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조선시대에는 특별 보너스를 언제 주느냐 과거 시험 급제하면 특별 보너스 줍니다. 시집 장가 갈 때 과거 급제했을 때 특별 보너스를 주고 두 번째 기다리던 손자를 낳아줬을 때 특별 보너스를 줍니다. 이 보너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너스를 줄 때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옆에 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 아버지 뭐 그 정도 가지고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나누어 가질 게 적어지잖아요.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자식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랜저를 사주면 동기들이 시샘을 해요. 근데 사법 시험에 붙어온 아들한테 사주면 뭐 그럴만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의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가를 가니까 자식 같은 그런 입장이 되니까 형님 내외가 보너스를 주는데 어느 정도를 주느냐 노비 두부에 논 6마디기를 줍니다. 노비 두부에 논 6마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속도 아니고 보너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밥도 아니고 참을 먹는데 그렇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참 먹는데 많이 준다는 거죠. 웬만한 집에 본칙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노비 두부에 논 6마디기를 줍니다. 결코 적지 않는 재산을 보너스로 주는 것인데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시동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동생의 아내 제수 또는 동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폼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처가에 가서는 사위가 용돈을 드리는 게 맞고 본가에 가서는 며느리가 드려야 이게 폼이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그러한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동생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과 배우자가 될 그 여성에게 그 재산을 줌으로써 내 동생을 잘 좀 내줘하고 정말 내 동생 어렵게 참 부모 일찍 여의고 어렵게 성장해서 이제 장가를 가는데 제수씨 또는 동서 우리 이 동생 내지는 시동생을 제발 좀 잘 이렇게 내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씨 해준정씨 집안에 장가를 가는데 바로 해준정씨에서 시집오는 그 신부에게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동생 장가 갔다고 한 1억씩 주신 분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내 재산 노비 두부를 떼서 준다는 게 이게 논 6마디 떼서 썩 준다는 거 절대로 어렵습니다. 뺏기듯 줘야 주는 거지 선뜻 주기가 쉬운 게 아니죠. 굉장한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 동생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나중에 문과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사에 합격을 합니다. 진사시 시골에서 진사시험에 붙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사시험 생원 한 시험에 생원 100명 뽑고 진사 100명 뽑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200명이 동기생인데
예를 들어서 생원과 진사는 급이 같은데 생원 시험을 하루 먼저 보고 진사 시험을 그 다음날 봅니다. 왜?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다. 생원도 지원할 수 있고 진사도 지원. 한날 한시에 봐버리면 몸이 두 개가 아니면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 날짜를 달리해서 어쨌든 200명을 뽑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과 33명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생원진사 각 100명씩 200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진주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서울의 경기고등학교에서는 별일이 아니지만 진주고등학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합격을 해오니까 형님이 또 기쁜 거죠. 장가를 보내서 일가를 형성한 것도 기뻤지만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 진사시험에 붙어가지고 집안을 빛내고 또 근사했던 형을 보람되게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너스를 또 줍니다. 그때는 노비 2구에 논 12마지기를 주죠. 아까는 2구에 연마지기, 이제 2구에 12마지기. 12마지기면 한 살림이 되죠. 아까 받은 건 연마지기 합치면 18마지기가 되는데 18마지기는 큰 땅입니다.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잡혀간 동생을 기다리면서 상속을 유예하고 다시 재분배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동생이 장가 갔다고 해서 또 재산을 주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또 재산을 주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금방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한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진양하시, 꼭 뭐 제가 진양하시 그 단목을 하신 애들 뭐 홍보하러 이렇게 나온 것처럼 되어버립니다만은 전혀 뭐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장면들을 여기 계시는 스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온매무새를 좀 가다듬을 수 있는 하나의 역사의 거울로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교육적인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문서는 별급을 하면 보너스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엽니다. 옛날에는 생원이나 진사, 문과에 합격하면 반드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막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파할 무렵에 주목 이렇게, 자, 당내, 경내 좀 주목,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다 일어서서 오늘 내가 아들이 합격해서, 조카가 합격해서, 또는 이렇게 동생이 합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오늘 한턱 쏩니다. 그게 논 12마지기와 노비 2구를 쏘는 게 한턱을 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의 글씨가 대단히 날렸었죠. 굉장히 호방하게 막 이거는 99.9% 술을 쫙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친필로 들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글씨가 막 글씨가 굵었다가 적었다가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러나 대단히 달필이죠. 기본적으로 선비니까. 지금 바로 그렇게 문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서에 여기가 이거는 재산을 주는 사람 사인,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준다, 양도한다는 것에 대한 증인 보증 쓴 사람,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작성은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재산을 주는 사람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은 안 하는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전부 다 사인이 있습니다. 도장이 하나도 없죠. 그럼 여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이루어낸 하나입니다. 이것도 1607년 굉장히 오래됐고 덜 오래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족 문화의 중요한 아름다운 인자가 이 문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요 영천 우리 고향 어른인데 원래는 이 어른이 병화 이형상이라고 아주 한국 뭐라 그래야 뭐 원래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문학사에서 굉장히 그 이름난 분으로 알고 있었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실학자라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조선 후기 학계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병화 이형상 선생님. 지금도 그 자손들이 영천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경기도군 효령대군 자손이고 뭐 제주도 목사까지 다 하다가 영천 땅에 말년에 중장년 이후에 영천에 낙향해서 그 이후로 지금도 자손들이 다 영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경상도 본인은 경기도 사람 반, 경상도 사람 반이 병화 선생입니다. 근데 이 병화 선생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는 조금 가늘게 생겼네요. 어쨌든 병화 선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병화의 종 중에 선일이라는 종이 하나 있었어요. 선일이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진실되게 정말 신의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그 주인은 바로 병화 이형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화 이형상이 비록 종이지만 늘 눈여겨보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건 비록 종이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생활 속에서 늘 하게 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병화 이형상이 일정한 시일이 되었을 때 이 선일이라는 종을 해방을 합니다. 노비 해방. 조선 후기 이 시대 병화 이형상이 살던 시대의 풍조는 어떤 노비도 찾아내서 내 종으로 하나라도 더 만들라고 하던 것이 사회적인 추세예요. 그걸 추노한다. 노비를 추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색출해서 아버지 때 도망간 노비지만 내 호적에 등록을 시켜서 언제든지 내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그 시대의 풍조였는데 병화는 그 반대로 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선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사람. 바로 이 문서가 바로 선일이라는 사람에게 써준 계약서인데 계약서의 내용이 너를 이제 자유신분으로 방면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가 되고 틀림없이 병화 이형상 당대에는 문종이의 붓으로 문서 형태로 썼을 겁니다. 그 문서 형태로 썼던 그 원본은 없어지고 그 내용만 남아서 병화 이형상의 문집에 병화집에 저기 지금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실려 있는 것인데 바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노비를 해방한다. 그러면서 해방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도 없고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병화는 마지막에 뭐를 하느냐? 말 한 마리를 생계 자금으로 미천으로 삼아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평생 남의 집 종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걸 할 줄 모르는데 너 오늘부로 자유인이다 그러면 도대체 취직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리도 모르고 교통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나가 살라고 하는 그것은 결코 인간에 대한 배려나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말 한 마리를 주는데 이 말 한 마리를 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트럭 한 대 사서 운수업이라도 하면서 살도록 하라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내보낼 때 포크레인이라도 하나 사줘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인 거죠. 이 인간에 대한 인간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병화 이형상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사람 인격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게 선각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병화라고 하는 사람을 실학자로 보는, 물론 요거 때문에 실학자로 보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걸 봤을 때 그렇고, 특히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을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하나의 사안입니다. 병화 선생 문집에는 요 선일이 말고 한 사람을 더 방면하는 문서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선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방면 문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때 해방될 때 선일이라는 사람 나이가 47살이었다. 47살. 요새 47살은 애지만은 옛날에 47살이면 그 나이 상당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노령에 접어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 테마는 뭐냐, 노비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 중에 상극인데 주인이 노비를 풀어주는 것, 그게 하나의 상생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비밀 결사가 뭐냐, 살죽입니다. 주인을 죽이는 것. 종들이 주인들이 너무 믿고 주인들이 너무 난폭하게 하니까 주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사회 변혁이죠. 그걸 개를 모으는 겁니다. 내 주인은 네가 죽여라, 네 주인 내가 죽일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영남대학에 계셨던 정석종 교수라고 계셨는데, 이 정석종 교수님이 늘 관심 있어 하는 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세상 뒤집는 거 이런 거. 근데 희열을 느끼고 굉장히 선명한 시각을 가졌던 분인데, 어쨌든 살주계가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병화의 행동을 놓고 한번 견주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종들은 종에 대한 개념이 말이에요. 종에 대한 개념이 TV 상황만 보니까,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이런 종들만 보니까 그게 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종은 집안 내에 데리고 있어야 될 종은 꼭 필요한 몇 명만 데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종들은 전부 다 밖에 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게 하느냐, 자기의 땅을 경작하게 하거나 그 땅에도 한계가 있으면 나머지 종들은 뭐가 되느냐, 몸값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걸 신공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노비를 가장 많이 가졌던 걸로 문서상으로 확인되는 게 재령이시, 저기 영의 재령이시 집안의 선대에 보면 노비를 748명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일개 연대급의 진짜 그 노비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748명을 수용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전국에 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공을, 몸값을 받는 겁니다. 그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1,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000원이, 광음한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비의 몸값도 시세가 있는 거예요. 흉년, 풍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몸값을 받는 것이 종인데 그걸 잘못 노비자를 드라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왜곡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1년에 바쳐야 될 돈이 3,000,000원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000,000원을 벌었습니다. 2,000,000원은 내 돈입니다. 이 노비제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해야 될 몸값만 내면 나머지 잉여 소득은 내게 되는 것이고, 그 모아놨다가 많은 종들 중에는 그 모아놨던 재산을 역시 종인 자기 딸들에게 상속한
종들도 꽤 있습니다. 종이 무슨 재산을 상속하느냐? 종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물론 흔치는 않지만은 사회 제도나 관행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종이 상속하는 문서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170마지기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비제도에 대한 오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비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대구에도 훌륭한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분재기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박의원이라는 전라도 해남에 살았던 양인 평민신분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에 결혼을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했는데 6명의 부인에게 모두 다 한두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논한 200마직이 되는데 나중에 죽기 직전에 각각 어머니는 다르지만 각각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문서가 굉장히 오래됐죠. 1601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문서의 전체 흐름이 쭉 뭐라고 쓰느냐. 첫째 부인 순복이는 나하고 한 3년까지는 사이가 좋았는데 어느 날 정화수를 떠놓고 빌길래 내가 출세하라고 비는 줄 알고 피를 대고 들어보니까 일찍 죽으라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아무개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고 두 번째 부인은 좀 나은가 했는데 역시 비슷했고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써놨습니다. 아주 피 맺힌 사연이죠. 이야기를 쫙 그러면은 이 남자가 과거 자기의 부인을 험담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균분의 시대의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원칙인데 내가 왜 너한테는 50원밖에 못 주고 왜 너한테는 200원을 주고 너한테는 70원을 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50원밖에 줄 수 없다. 사회적인 관행으로는 5,000원을 줘야 되지만 내가 너한테 10분의 1밖에 못 주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부인이 그래도 제일 훌륭하고 제일 아내로서 역할을 잘 역시 그 마지막 부인에게서 난 아들에게는 재산을 많이 줍니다. 이게 부인을 나무라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그 아들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배의 사유를 거기에 그런 문서들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사류의 문서가 있고 야사류의 문서가 있고 또 고무서와 같은 나장의 문서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들이 잘 버무려 가지고 김장하듯이 잘 섞여 가지고 사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방법을 가장 빨리 찾고 잘 찾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연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훌륭한 100m는 그 시간의 문제지 완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100m는 빨리 뛰는 게 핵심이지 100m를 내가 완주했다. 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 병화 이 영상은 노주 상극의 부분을 노주 상생의 부분으로 만드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안동 무실 이야기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안동에 가면 수곡이라고 쓰고 읽기로는 무실로 읽는
전주유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뭐 유한진이니 유혁인 장관, 옛날에 유한진, 유혁인 장관, 아까 우리 정원학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던 유철균, 이인화, 이화여자대학 교수 이인화, 또 최근에 요즘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칼럼 많이 쓰는 유석춘 교수, 뭐 이런 분들 다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인데, 이 동네 사람들에도 아무리 양반 마을이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756년인가 이게 조선에 전국적인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할 것 없이 다 굶고 사는 대흉년이던 해가 1756년이면 영조 임금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전주유시 집안에서는 종중 창고, 즉 종제를 틀어서 문중 사람들을 구휼하는, 문중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사업을 한 것이죠. 요런 정도의 사업은 뭐 다른 문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게 보니까 어른들은 열흘에 쌀 한 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집안 사람들은 열흘 단위로 나락 한 말. 참 나락을 찍으면 쌀이 몇 프로 정도 나오면, 한 대를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근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 아시죠? 60% 정도.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른들한테는 쌀로 한 말로 하고, 비교적 젊은 일반적인 종종 사람들한테는 나락을 한 말씩을 열흘 단위로 합니다. 물론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넉넉한 어지간히 되는 집도 있고 절대 부족한 집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나눠줬죠. 그런데 이 어른들은 어떤 어른들이냐? 돈은 하나도 없지만 무실 마을, 그 마을, 그렇지, 양반 마을이지, 선비 마을이지라고 남들한테 그 마을이 그렇게 불릴 수 있도록 평소에 역할을 했던 사람. 지금 가난하죠. 가난하지만 좀 그 마을 범절 있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고 아무개 어른이 사는 그런 마을이지라고 그 마을의 명예를 굉장히 높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가난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동네 이장이 배금미 나눠줄 테니까 양식 떨어진 분들 회관에 앞에 줄 서서 쌀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고을에서 인격자로 큰 명성을 얻고 그 마을의 가치를 높은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줄 서서 쌀을 받아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것은, 쿠폰을 받는 것은 인격적인 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굶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구휼의 방식은 뭐냐? 그런 어른들한테는 새벽에 젊은 사람들이 그 집에 썩 갖다 놓는 것입니다. 줄 쓸 필요도 없고 사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배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인격을 지켜줘야 돼요. 그 쌀을 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격이 파괴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구휼이 아닌 것이죠. 무신마을에 제가 말씀드린 쌀을 나눠주고 동중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는 온갖 문중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마을의 어른들에게는 수모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듯 안 하는 듯 썩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요즘도 가난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뭘 나눠주고 의료 복지를 하고 무슨 복지를 하고 한다는 것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밥만 자꾸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무실마을의 구휼의 방식에는 쌀을 나누어주는 행위였지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쌀을 나눠주는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마을이 지금까지도 양반 마을로 또 후손들도 잘 돼가지고 장관도 나고 뭐 대문호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는 것도 저러한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묘한 전통, 그들만의 어떤 운영의 원리, 지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큰 선비가 짝지 있고 쌀 떨어졌다고 줄 서가지고 쌀 받는 거, 이거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보는 사람도 많이,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안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배려고, 얼마나 그 인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지혜이자 배려냐 하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마을이, 뭐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은, 무시는 마을의 전통 속에 그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의 정신을 이 시대의 이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에도 정신적으로는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면 도와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옛날 사람들 방식이 다 훌륭한 거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이 시대에 아주 이식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바로 무신마을의 도움의 방식도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딱 8시 반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